홍경래 위난, 조선의 혁명가. 19세기 초반은 조선 사회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였다. 정조가 1800년에 승하한 뒤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정치 실권은 외척 가문인 안동 김씨에게 넘어갔다. 이른바 세도 정치가 성립하면서 안동 김씨를 비롯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 조정 내부는 정실의 자손이나 척족 그리고 노론 계열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왕실과 가까운 집안이라면 학식이나 능력이 부족해도 관직에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반면 관서와 같은 변방지역 출신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중앙정계로 진출하기가 어려웠다. 조선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평안도에 대한 차별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더 공고해졌다. 법제적으로 명시된 차별은 아니었지만 불문율처럼 고착된 관행이 공직임용, 과거시험, 정치참여 전반에 큰 장벽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세도 정치로 인해 재정 운용이 무너지고 지방 수령과 중간 상인 세력들이 결탁하여 가혹한 세금을 걷거나 곡물을 독점 유통하는 일이 빈번했다. 여기에 흉년이나 자연재해가 겹치면 농민층은 당장 굶주림을 면하기조차 어려웠고 떠돌이 유랑민이 급증하였다. 외면받고 착취당했던 관서 백성의 억울함과 분노가 서서히 폭발 직전까지 치달은 상황이 19세기 초반 조선의 민중 현실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홍경래가 이끈 민중봉기는 태동했다. 전쟁이나 중앙권력의 개혁 드라이브가 아닌 지방 민중의 내부 저항으로 조정에 직접 타격을 가한 사례는 조선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러므로 홍경래의 난은 단순한 지역 반란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민중봉기이자 변혁의 시도로 평가된다. 홍경래의 출생과 성장, 관서의 차별을 몸소 체득하다. 홍경래는 평안도 용강 출신으로 남양 홍씨 가문에 속한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몰락한 양반이라는 주장과 평민 출신이라는 견해가 갈린다. 분명한 것은 홍경래가 서책을 읽고 글을 쓸 줄 알았으며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로 학식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적어도 중인 이상 또는 양반 출신의 소질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홍경래가 과거 시험에 도전했으나 낙방을 거듭했다 는 기록이 전해진다. 당시 중앙으로 진출하려면 과거 급제가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관서 사람이라는 이유로 시험 성적 외적인 불이익이 컸고 설령 같은 점수라 해도 남쪽 지역의 양반 자제들이나 세도 권문의 자제가 우선 선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린 홍경래는 세상 곳곳을 떠돌며 풍수, 술수, 도교적인 기회 등을 익혔다고 한다. 유랑 생활을 통해 그는 단순히 글 공부만 하던 책상물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세와 인심을 살피고 장터를 오가며 상인들을 만나고 때로는 지사 노릇을 하며 맷자리도 봐주었다. 이런 경험은 이후 봉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쌓았고 다양한 계층과도 접촉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홍경래의 성품에 대해 전해지는 일화들을 보면 그가 꽤 날랜 신체 능력을 지녔음이 드러난다. 예컨대 허리 정도 높이로 친새끼줄을 가볍게 뛰어넘는다든지 민첩하고 걸음이 빨라 산 넘고 물 건너는 일에 익숙했다고 한다. 이처럼 기회와 체력을 겸비한 그는 당시 무력 충돌이나 게릴라적 봉기를 도모할 때 필요한 실전 감각을 상당 부분 체득하고 있었다. 우군칙과의 만남 그리고 거사 준비. 홍경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우군칙이다. 우군칙은 홍경래보다 5살 어린 서울 출신으로 마찬가지로 조선의 신분 차별 속에서 서름과 분노를 키워온 인물이었다. 두 사람이 박천 청룡사에서 만났을 때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통찰과 공분을 공유하며 곧바로 의기투합했다. 당시 관서 지방에는 만주의 여진족 혹은 마적 출신 등 국경지대의 이동무리를 포함해 다양한 이방인 세력이 뒤섞여 있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때로는 도적질을 하고 때로는 사병을 조직해 세력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홍경래와 우군칙은 여진 땅에서 마적을 지휘하던 정민씨를 만나고 변방의 군사동원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후 홍경래와 우군칙은 운명적으로 거사를 모의하기 시작했다. 차별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정에 맞서 국민의 기치를 든 봉기를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봉기를 돕기 위해서는 자금과 무장 세력 그리고 지방 행정망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홍경래와 우군칙은 풍수쟁이, 인삼장수 등으로 위장하여 각 지역을 누비면서 뜻을 함께할 인재와 부호, 그리고 굶주린 농민과 객주, 영로 출신의 무관 등을 포섭했다. 특히 가산의 부호 이희저, 곽산의 장사 홍총각, 소가에 합격한 김창시 등 다양한 신분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둘 가담했다. 백성의 원성을 실감한 지방 구시라치나 시리에 빠진 서얼, 몰락 양반 등도 은밀히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다복동 일대를 비밀 거점으로 삼고 상인들과 산속 유랑민, 광산 노동자들까지 동원하며 역량을 키워나갔다. 자금 확보와 네트워크, 개성, 의주 상인들을 끌어들이다.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기를 구입하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관서지방 출신의 몰락 양반이거나 중소상인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홍경래는 서울의 고관 김재찬 등과도 내통하여 거액의 돈을 끌어왔다. 김재찬이 직접 자금을 지원했는지 혹은 평안 가명으로부터 공납금 2,000냥을 차용할 수 있게 백그라운드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린다. 어쨌든 이를 통해 홍경래는 초기 자금을 확보했다. 한편 위주의 인삼상인 임상옥과도 연결되어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평소 임상옥이 갖고 있던 인맥과 재산은 관서지방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가 직접 봉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홍경래 쪽에 동조하거나 약간의 물심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개성의 송상들과도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개성 상인들은 전국적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다면 봉기의 자금 조달 경로가 더욱 탄탄해졌을 것이다. 또 다른 경제적 기반은 금광과 염전이었다. 운산의 촉대봉 금광을 몰래 개발해 유랑민들을 모아 채광을 시키고 추도의 염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은밀히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관에게 뇌물을 바쳐가며 불법 채굴을 방치하도록 하거나 위조된 화폐를 찍어내 유통하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조선 후기의 관리 부패가 극심하긴 했으나 국가에서 금광 채굴을 금지한 때였으므로 이는 매우 대담한 행위였다. 봉기의 계기와 목표, 우리 관서 사람은 억울하지 아니한가. 1811년 12월 10년 가까운 준비 끝에 홍경래와 우군 측 일당은 마침내 봉기의 깃발을 올렸다. 이들은 관서지방 민중이 한데 뭉쳐 차별 정책에 맞서고 세도 정치의 폐해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시 돌려진 경무는 그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첫째, 관서지방 백성들이 오랜 세월 차별받아 왔음을 지적했다. 나라가 급하면 늘 관서 출신 인재나 병조를 소집했으면서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평안도놈이라 멸시받고 고위직 진출마저 차단당했다는 것이다. 둘째, 안동 김씨를 비롯한 척족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현실을 폭로했다. 김조순과 그의 추종 세력 박종경 등이 권세를 부리며 재화를 독식했고 줄인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다. 셋째, 가혹한 조세와 중간 상인들의 횡포로 인해 민생이 도탄에 빠졌음을 호소했다. 특히 흉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곡물을 비싸게 책정에 강매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가 컸다. 이 모든 문제가 관서지방뿐 아니라 전국적 민중의 고통이었지만 홍경래를 비롯한 봉기 세력은 우선 자기가 속한 관서 사람들 위 한을 풀고자 했다. 그래서 관서지방 전역에 경문을 돌려 관민, 심지어 노비에게까지 자신들의 깃발에 합류하라 고 외쳤다. 그들은 정진인을 받들어 임시 지도자로 삼고 군영을 편성하여 각 고을을 점령해 들어갔다. 봉기의 전개, 가산 점령과 관군과의 격돌. 홍경래 일당은 먼저 가산을 점령하고 주변 지역을 신속하게 장악했다. 가산은 봉기 세력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근거지이기도 했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지역 수령 및 관가를 습격해 무기와 양식을 확보하고 일반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가산을 점령한 이들은 계속해서 박천, 태천, 곽산 등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조정은 이를 심상찮게 여기고 급히 관군을 파견했다. 그 중에서 평안도 관찰사를 비롯해 여러 형암, 현령들이 봉기군을 막아보려 했으나 초기에는 오히려 봉기군이 관군을 격파하는 사례도 있었다. 봉기 세력 가운데는 한때 무관 출신이나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금광을 운영하면서 상당수의 장정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식량과 정보를 쉽게 조달받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조정이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단연간 국경 방어 경험이 있는 정규군, 그리고 다른 지방의 군사 지원을 받은 관군이 평안도 일대에 몰려들었다. 또한 관서 출신 중에도 일부 토호나 양반들은 봉기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조정편에 서서 반란 진압의 내통자 노릇을 하기도 했다. 봉기 세력 내에서도 합류한 인물들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단지 이익만을 노렸던 이들이 도주하는 사태가 생겼다. 결국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보급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홍경래 측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관군이 봉기군의 근거지를 하나둘씩 포위 점령해 나가자 봉기군은 정주성으로 퇴각해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1812년 5월경 관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정주성이 함락되고 홍경래와 우군 측 등 주요 지도부는 전사하거나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봉기의 의미와 영향. 홍경래는 죽었으나 그 정신은 죽지 않았다. 홍경래와 그의 동지들은 짧은 시기 동안 평안도 일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물론 봉기군은 결국 패배했지만 이들이 제기한 문제, 즉 지방에 대한 차별 정책,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 가혹한 조세와 수탈, 점점 커져가던 빈부격차 등은 이미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구조적 모순이었다. 조정이 설령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해도 그 불만 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당대 관리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홍경래 봉기는 단순한 역적의 난이 아니라 관서지역을 비롯한 피지배층 전반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터져나온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정은 평안도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급책을 마련하고 일시적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신용을 했으나 근본적 처방은 미흡했다. 그 결과 19세기 말까지도 세도 정치의 폐해는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고
조선 조정의 체제 역시 큰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근대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홍경래의 봉기는 조선 후기 농민 봉기의 신호탄이자 민중 스스로가 포갑적인 권력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철종 시기에 임술농민봉기나 동학농민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연이은 농민항쟁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정 지역 차별에 대한 저항이 전국적 사회개혁 요구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홍경래의 혁명가적 성격 재조명. 홍경래가 단순히 변방 출신의 불만을 토로한 지역 반란 수괴가 아니라 한 명의 혁명가로 재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변혁의 의지가 분명했다는 점이다. 경문에서 그가 표방한 구민의 기는 말 그대로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의로움의 깃발이다. 당시 봉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의식까지는 분명치 않아도 최소한 부정한 권력을 타파하고 관서인의 차별을 없애려는 실질적 목표가 있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을 통합하는 노력이다. 단순히 몰락 양반이나 서울 출신만이 아니라 영로 출신이나 상인, 광산 노동자 등 하층민도 포섭했다. 봉기가 시작되자 일부 노비들까지 동조했고 가산이나 곽산 등지에서는 지방민들이 자발적으로 쌀과 식량을 보태주기도 했다. 이는 홍경래 개인의 카리스마와 계층적 분노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다. 셋째, 장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직적 거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1811년에서 1812년에 봉기가 일어났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온산 금광 개발, 염전 운영, 위조화폐 제조 등으로 자금을 축적했고 전국 상인만과 결탁하여 정보와 인맥을 확장해왔다. 그 결과 초기 국지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광군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죽어서도 살아있는 혁명가, 후대에 남겨진 평가. 홍경래는 결국 봉기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으나 그의 존재는 이후에도 여러 설화, 문학작품, 지역 전설 등을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이를테면 홍경래가 죽지 않고 정주성 지하로 숨어들었다. 멀지 않아 다시 관서를 진두지휘할 것 같은 민간 전승은 그가 죽어서도 변혁의 넋으로 살아있는 민중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한다. 실제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거치며 구한말의 격병위에도 민중들은 역사를 통틀어 억눌린 자의 대변자를 찾았고 그러한 상징적 인물 중 하나로 홍경래가 꼽히곤 했다. 평안도 지역에서는 그에 관한 전승과 설화가 유달리 풍부하게 전해졌고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홍경래의 기계와 민중봉기의 정신이 항일 정신과 연결되어 재조명되기도 했다. 근대 이후 학계에서는 홍경래의 난을 봉건 질서 내에서의 개혁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과 보다 농민혁명에 가까운 진보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난이 지닌 급진성과 조직력을 감안할 때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음은 부인하기 결론으로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초는 봉건 왕조 체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던 시기였다. 지배층의 부정부패와 외척 정치, 지역 차별 정책은 백성들의 삶을 옥죄었고 억눌려 있던 불만은 점차 조직적이고 폭발적인 봉기로 표출되었다. 홍경래의 난은 그 대표적 사례로서 단지 평안도의 한 지역 봉기를 넘어 조선사회 내부의 모순 구조를 생생히 드러낸 사건이다. 홍경래는 천형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던 관서 백성들에게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구원자이자 혁명가로 비쳤다. 비록 봉기가 최종적으로 패배하여 그 자신과 핵심 동지들이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의 정신은 이후 농민항쟁과 민중운동, 더 나아가 근대적 개혁운동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관점에서 돌아보면 홍경래가 품었던 구민의 이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불합리한 제도나 차별, 소수 권력이 부정한 이익을 독점하는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회 변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어느 시대든 등장하기 마련이다. 홍경래가 외친 관서는 언제나 나라를 지탱해 왔으되 어찌하여 평안 도놈이라며 천대받아야 하는가라는 항변은 오늘날에도 지역, 계층 혹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 조선 후기의 역사적 환경, 계층 갈등, 세도 정치의 병폐를 종합해보면 홍경래의 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투쟁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투쟁의 불씨는 훗날 여러 농민항쟁과 계몬군동,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양이 되었다. 그 의미에서 홍경래라는 인물은 비록 200여 년 전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거듭 태어나는 민중의 넋으로서 한국사의 한 페이지에 각인되어 있다. 혁명은 늘 성공 여부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시대 정신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홍경래의 봉기는 그런 점에서 비록 무너졌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민중혁명의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